우시지마의 유일한 대항마 우케츠 괴담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존나 재밌고요. 오늘 이제 손톱 모으기라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건데 이게 되게 무섭대요. 제가 원래 이 공포 괴담 이런 거 무섭게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면 제 구독자들이 존나 심약합니다. 뭐 댓글도 막 달리면 뭐라 해. 몰입 존나 안 된다. 공포 괴담 하지 마라 뭐 이런단 말이야. 제 구독자들이 심약해요. 님들은 그냥 떠돌다가 들어와서 보게 된 거잖아. 제 구독자들은 다들 노인들이라서 사소한 일에도 막 간 떨어진다, 막 엄마들이 애 떨어지겠어요, 진우씨, 막 이런단 말이야. 다 반영해서 하는 거니까. 또 진지하게 하면 또 말들이 없어요. 그럴 거면 나 혼자 벽 보고 녹화하지. 응? 왜 생방에서 해?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름 또 채팅을 또 유도해야 되는 게 있어요. 또 이게 라이브 하는 스트리머들의 숙명입니다. 아무튼 그런 거기 때문에 또 씨발 또 비 맞은 죽마냥 말만 존나만 한데요. 자, 우케츠 괴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상한 보드게임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의 기사 사이트 오모코로에서 연재 중인 우케츠의 기사를 직접 번역한 거예요. 수고 많으셨군요. 얼마 전 상점가의 장난감 가게에서 이런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보드게임 세트라는 것 같습니다. 그림부터가 기괴하네. 착한 아이의 즐거운 놀이라기엔 애새끼들이 별로 즐거워 보이지 않는 게 좀 신경 쓰이지만 일단 열어보겠습니다. 연말 선물? 이름을 다시 보니 손톱 모으기, 우는 아이 고르기, 3인의 어머니로 다 들어본 적 없는 것들입니다. 약간 죄송한데, 몰입을 깨서 죄송한데 탑2에 나올 것 같은 제목들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놀이를 아는 것은 즐길 거리가 늘어나서 좋죠. 바로 개봉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톱 모으기. 우선은 손톱 모으기부터 갈게요. 어떤 게임일까요? 어떤 저주인 줄 알았습니다. 이거 아이가 울겠는걸요? 장롱을 열자 대량의 손톱이 들어있었습니다. 대체 뭘까요? 더 섬뜩하게도 설명서로 보이는 것들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걸로 뭘 하라는 걸까요? 큰 상자에도 설명서 같은 건 없습니다. 있습니다. 설마 완충제를 겸하고 있었다니. 좀 뽁뽁이로 싸주지 좀. 이거 어디야 택배. 그러면 설명서를 읽고 이해한 범위 내에서 게임 룰을 설명하겠습니다. 손톱 모으기 게임 룰 1번을 정한다. 짱, 겜, 뽀! 졌다. 자, 그래서 1번이 주사위를 던진다. 나온 눈의 개수만큼 장롱에서 손톱을 가져간다. 이번에는 4가 나왔기 때문에 4개의 손톱을 가져갑니다. 시계 방향으로 모두 똑같이 한다. 손톱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어? 이것을 반복해서 가장 많은 손톱을 획득한 사람이 승리하는 개노잼 게임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바퀴부터 새로운 규칙이 있어요. 그렇지. 그래, 이 인형이 뭔가 이상했어. 그것은 바로 야구라 인형이다. 야구라 인형을 1번 쪽에 놓는다. 1번이 주사위를 던진다. 나온 눈의 개수만큼 손톱을 가져간다. 이번에는 5가 나왔기 때문에 5개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눈의 개수만큼 야구라 인형을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로이 지사. 아이 씨발 깜짝이야. 아 씨발 로이야. 멤버십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손톱 모으기 게임 좋아하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야구라를 받은 플레이어는 가지고 있는 손톱을 전부 몰수당해요. 한마디로 장롱 속의 손톱은 야구라의 소유물이고 야구라의 눈을 피해 손톱을 훔치는 놀이다. 왜 손톱을 훔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야구라는 뭔지 수수께끼가 좀 많은데 룰이 간단해가지고 어린아이라도 가지고 놀 수 있을 것 같다. 가지고 놀고 싶은지는 별개다. 그래요. 자, 그러면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명의 엄마, 3인모. 이게 이제 진짜 탑툰이지. 제목만 봐서는 어떤 게임일지 상상도 안 됩니다.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상상은 안 되지만 어떤 게임이었으면 하는 건 있어요. 또 이상한 게 들어있습니다. 아기 인형, 카드, 주사위. 약간 섬뜩하지만 손톱 모으기보다는 게임다워 보입니다. 그러네. 이러니까 진짜 뭔가 보드게임 하는 것 같네요. 빗, 과자 부스러기, 칼, 우산, 숟가락이야? 이거 옛날에 일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무슨 물레방아 도는 호수에다가 무슨 그 뭐 잉어 밥 줄 때 쓰는 삽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아닌가? 약간 이제 그 애들 분유통에 들어있는 그죠? 그 분유 이렇게 딱 떠가지고 그 뚜껑에 반만 열려있어 이렇게 딱 긁어서 계량하는 그거 있잖아. 그렇게 생겼네. 소독 잘해야 돼. 아무튼 간에 참고로 갈색 카드에는 여러 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딱 한 장만 야구라라고 또 적혀 있어. 손톱 모으기의 야구라 인형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3인의 어머니, 게임 룰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한 장씩 지폐를 뽑습니다. 지폐에는 키요, 하나, 고토라고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이것이 게임상에서 각 플레이어의 이름이 됩니다. 가운데에 아기 인형을 둡니다. 키요, 하나, 고토는 모두 3명 이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약간 지니어스 붕대맨 같지 않아요? 다음으로 카드를 나눠줍니다. 이 카드는 어머니가 아이를 지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럼 이제 옆에 김경란 같은 분들이 아이를 지키기 위한 도구? 막 이렇게 화면 전화 한번 됐다가 다음으로 주사위를 던집니다. 주사위는 아이에게 일어날 재난을 의미합니다. 와, 오늘 게임 진짜 복잡하다. 나 이해가 안 돼. 뱀이 나왔습니다. 뱀을 퇴치하기 위한 카드. 단도를 빠르게 냅니다. 가장 빨리 카드를 낸 사람이 승리합니다. 승자는 다른 플레이어가 낸 카드를 획득합니다. 최종적으로 가장 많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우승하면서 생명의 징표를 하나 받습니다. 참고로 비의 눈에는 우산의 카드, 병의 눈에는 약의 카드가 대응하지만 야구라의 카드는 어떤 눈에도 대응하지 않고 이 카드를 한 번이라도 내버리면 그 시점에서 게임은 종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행동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막 간식 먹으면서 난 이 게임의 필승법을 알아냈어 막 이지랄 하잖아. 또 배안성이 갑자기 또 한 줄 요약 이런 거 들어가면서 빠르게 카드를 낸다는 점에서 트럼프 게임 스피드와 닮은 점이 있다. 스피드가 또 뭐야? 아무튼 야구라의 위력이 좀 엄청나요, 이 게임. 근데 이제 뭐 관심 없어 보여 좀 이 사람 웃겠죠. 다음 게임 개봉할게요. 일단 뚜껑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는 아이 고르기. 애가 또 3명 있네요. 아까 엄마가 3명이랬잖아.
그 3명의 엄마들의 자식인가? 이미 익숙해졌지만 이건 뭘까요, 진짜? 야코아타마라고 불리는 에도 시대의 야코아타마라고 불리는 에도 시대에 유행했던 아이들의 헤어스타일이네요. 역사 있는 고르기인 걸까요? 좀 울상이긴 해, 애들이. 어디를 보고 있는 걸까? 설명서를 봐보도록 하죠. 짧아. 어떤 아이가 우는가 내기하죠. 너무하잖아. 리뷰는 이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게임을 다 해버려서 한가에 참을 수 없다는 분에게 추천하지만 약간 좀 그 느낌이 있네요. 유튜브에 옛날에 좀 고전인데 AVGN이라고 미국 사람인 것 같은데 고전 게임 리뷰하는 미친놈이 있었거든요. 약간 그런 사람 같네요. 한가에서 참을 수 없다는 분에게는 추천하는데 그 외의 분들은 그냥 이딴 거 살 바에 오셀로 같은 거나 해라. 추가. 며칠 전 에도 시대를 연구하시는 분의 홈페이지에서 이 게임과 관련성 있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관리자님의 양해를 구해 아래에 글과 그림을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기사는 2002년 9월 20일에 공개된 것입니다. 에도 시대에 키오라는 이름의 여성이 있었다. 애들 엄마네 딱 얼굴이. 키오는 현재로 말하면 다중인격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키오, 하나, 코토라는 세 종류의 인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무슨 사건으로 만들어진 게임인가 봐. 19살이 되던 해에 키오는 아이를 낳아요.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 행방이 묘연해졌어. 생같이 이뤄댔어. 선천적으로 오른손에 손톱이 하나도 없었던 점을 제외하면 아이는 매우 건강했습니다. 키요와 타코노 3인은 성격이 다르지만 모두 애를 사랑해요. 하지만 다중격자에 대한 지식도 이해도 없던 시절이라 키요에 대한 비난은 강했다고 합니다. 정서가 안정적이지 않은 키요에게 육아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먼 친척이 절반은 뜯어내는 형태로 아이를 양자로 입양해요. 아이를 잃은 키요는 슬픔에 사로잡혀서 집에 틀어박힌 채 몇 년이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른 채 네 번째 인격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야구라. 야구라는 밤이 되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애를 발견하면 덮쳐요. 그래서 오른손에 손톱을 뽑아. 어째서 야구라가 그런 짓을 했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도 손톱이 없던 자신의 아이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느샌가 키요도 하나도 코토도 야구라에게 삼켜지고 있었습니다. 야구라의 소문은 금세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모두 야구라를 두려워하고 증오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아이가 덮쳐진 부모의 증오는 극심했습니다. 모두 야구라를 되취하려고 길을 썼습니다. 다수의 마을 사람들로부터의 보고에 의해 야구라의 거처가 특정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관리가 마음을 먹고 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집 안에는 낡은 장롱만 있을 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롱의 안에는 대량의 손톱이 들어있었습니다. 무슨 실제 사건 가지고 만들어진 게임이네. 새벽녘 집에 들어온 야구라는 그 자리에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야구라가 잡혔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안도했고 동시에 야구라의 정체가 키오라는 여성이고 그녀에게는 한 명의 아이가 있었다는 것이 화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는가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광포한 괴물의 아이를 내버려 두면 위험하다. 즉각
감옥에 가두어야 한다라고 마을 사람들은 떠들썩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키오의 아이는 오른손에 손톱이 없다는 정보를 토대로 키오의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결과 3명의 아이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부모들은 내 아이는 키오의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키오의 아이라면 어떤 대우를 받을지 모릅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거기서 관리는 한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3명의 아이 앞에 야구라를 데리고 나와 눈앞에서 그녀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친절하면 어머니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 울 것입니다. 라는 이치입니다. 나아가 그 모습을 마을의 광장에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에도는 그 이야기로 한동안 화제가 됐습니다. 당연히 잔혹하다. 그런 짓이 너 해서문이나 안대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야구라를 증오하고 있던 마을 사람 대부분은 관리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3명 중에 누가 야구라의 아이인가 로 내기를 한 사람이 나타나 일종의 축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구경꾼들 앞에서 몇 살 되지 않은 3명의 아이는 목에 끼인 채 죄인이 되었습니다. 야구라가 끌려 나왔고 두 관리가 야구라를 창으로 가볍게 찌릅니다. 구경꾼들은 소란스러웠습니다. 내기를 한 사람들은 자신이 고른 아이가 우는지 으뜬지 숨을 죽이고 바라봤습니다. 야구라의 자식이라고 주장하니까 울면은 사실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3명 다 애들이 울지 않았어. 만약 3명 중에 키오의 아이가 있다 해도 태어나고 바로 친척에게 맡겨뒀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기억할 리가 없지. 자, 사람들 애들이 안 우니까 야구라 인연 이거 구락 같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돌을 던져. 그걸 시적으로 많은 돌이 애들한테 날아갔어요. 애들이 다 울어 갑자기. 아니 왜 애들한테 던져? 그때였다. 야구라는 관리를 뿌리치고 돌이 던진 자를 덮쳤습니다. 야구라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표정으로 마을 사람들을 째려보고 그대로 근처 강으로 뛰어들었어. 사흘 밤 동안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야구라는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고 전제를 허가해준 관리자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케츠 기사들이 모두 그렇듯 손톱 모으기 게임과 야구라 이야기는 우케츠가 직접 만든 겁니다. 너무 리해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야구라 인형, 에도시대 야구라, 손톱 모으기 게임 등을 일본어로 검색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우케츠의 이런 기사도 좋지만 우케츠 소설 시리즈의 임팩트가 세서 그런지 재미가 좀 반감되는 느낌은 있네요 라고 이제 번역하신 분이 개인평을 남겼는데 저도 뭐 요번 거는 좀 솔직히 씹노잼이었다. 누가 무섭다고 했니 이거. 야 우케츠 이거 약간 폼 떨어졌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 하나가 이거예요. 그날 그들은 무엇을 했나. 이게 남았는데 이거 존나깁니다. 이거 내가 볼 때 한 2시간 해야 돼요 이것만. 그래서 다음날 뭐 다른 날 잡아서 하고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으니까 다른 거 좀 한번 붙여볼까요? 혼일 남편 살인 사건이라는 얘기 한번 봅시다. 이건 뭐예요? 이해하면 소름 돋는 심령사진. 왜 이런 장면이 연출된 걸까? 아니 아들놈의 새끼가 아직 좀 바지도 청바지야. 이게 좀 바지를 아직 안 내리기 이게 뭔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워닝이 뜨긴 했는데 슬쩍 이제 자꾸를 내릴 건지 밤이잖아. 밤에 청바지를 입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들이 지금. 그리고 이 엄마는 이 딱 태도를 보니까 많이 걸렸어. 아들이 몰컴하다가 그죠?
많이 걸렸습니다. 늦은 시간에 안 자니까. 컴퓨터나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어지는 거라면, 그죠? 사실 이게 엄마가 아닌 거죠. 엄마가 아닌 겁니다. 이제 이 A동 영상을 매개 삼아 이제 리스야. 리스인데, 예. 이제 또 갑자기 간만에 불탄 거죠. 좋았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엄지손가락의 위치를 잘 봐야 돼요. 엄지가 안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도기 스타일, 전문용어로 도기 스타일이고, 이게 진짜 좀 뭔가 좀 기괴하려면은 이제 뒤로 이제 이렇게 이 상황이면 진짜 무서운 거야. 이렇게 있으면 이건 이제 정상적이다. 표준 스탠다드한 포지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닐 남편 이거 보자. 뭐야? 이게 외국계 아니야? 중국 사건인가? 이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미모에, 영국에서, 홍콩. 홍콩. 영국령이었잖아, 홍콩이. 가정폭력에 의한 살인사건이래요, 코닐 사건이. 또 이제 제 구독자였던 아내가 남편의 무자비한 폭력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냉동실에 유기했습니다. 당시 홍콩 내에서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고요. 미디어로도 각색됐지만 한국에는 이 사건이 잘 알려지지 않았어. 여기가 코닐 가든이라는 곳입니다. 1988년 2월 23일 오후 3시 홍콩의 커리베이의 코닐 가든에서 어린 소녀 부미령 씨가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엄마 마결지 씨가 집안을 청소하는데 집안이 이상했대요. 당시 집안은 사람의 피로 흥건했고 마결지 씨의 옷과 몸에서도 마찬가지로 피투성이인데다가 정신이 나갔고 아버지 부당 씨는 어디에 있는지 흔적도 없어요. 부미령 씨가 아빠는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마결지 씨가 태연이 엄마가 아빠를 죽였어,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부미령 씨가 워낙에 부모가 평상시에도 사이가 나빠서 서로가 죽고 싶다 이런 말을 자주 해서 얘는 또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 이걸 보고 엄마가 아빠 죽였다는데 평소에 이런 말 많이 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았어. 결국 올 것이 왔군, 약간 이런 느낌. 자, 근데 며칠이 지나도 아빠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연락이 없었어. 아니, 야 미령아, 뭐야 이 새끼. 아니, 방에 지금 네가 사람의 피가 흥건했다고 했고 엄마는 아빠를 죽였다고 말했으면 이게 아빠 피라는 건데, 이 새끼는 뭐 며칠 지나도 아빠가 집에 안 돌아온다는 게 뭔 소리야. 이 새끼 경계선이야 뭐야. 부미령이가 친척이나 친구들 아버지의 지인들 집에 연락하고 찾아가 봤는데 다 네 아버지는 여기에 없다 하는 대답뿐이었어요. 부미령이가 다시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여전히 본인이 죽였다고만 해. 근데 엄마 말을 안 믿는 거야. 하지만 2번 말하니까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딸의 신고를 받은 어머니는 체포됩니다. 경찰의 조사를 받았죠. 마결지 씨는 조현병 때문에 수사 없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됐지만 경찰은 아빠의 시신을 못 찾았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구나. 그 당시 이제 경찰의 과학적 어떤 수사 능력으로 안 된대. 그리고 부미령의 외삼촌 마결지의 남동생네 집 냉장고 안에서 토막난 시체의 몸과 뼈, 머리카락이 발견됐어요. 경찰은 집주인 남동생을 긴급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남동생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누나 마결지가 정신분열 증세를 앓게 된 이유는 부당 때문이라고 주장했대요. 마결지가 남편 부당을 살해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부당은 젊은 시절 정말 착하고 좋은 성격이고 마결지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살았는데 부당 게이가 바람을 폈네. 그래서 문제가 생겼고, 그래도 마결지는 남편이 언젠가 정신을 차릴 거라고 확신했는데 이 부당 게이가 본 저의 기대와 다르게 계속 막 이제 불륜이야. 그리고 이혼도 안 해. 아내를 막 때리고. 마결지 씨가 이제 남편한테 맞고 살면서 정신 이상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사이도 나빠졌고요. 이렇게 남편의 심한 구타와 인격 모독을 당한 아내 마결지 씨는 참다 이 전쟁을 끝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살인을 했다. 이게 범행 동기다. 결국 1988년 2월 13일 마결지는 그동안 남편에게 당해왔던 분노가 폭발한 나머지 둔기로 내리쳐 쓰러뜨렸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남편의 몸을 도축용 칼로 쓸었어요.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마결지의 남동생이 우연히 들렸다가 누나의 이제 살인 장면을 목격한 거죠. 그래서 누나한테 누나 숨기자. 그래서 매형의 시체를 자기 집에 가져갔어, 동생이. 토막은 동생이 냈구나. 누나 지키려고. 근데 그게 드러난 거야. 냉동실에 유기했구나. 결국 다음날 아내 마결지와 남동생은 살인과 시신유기로 검거됐고 무기한 치료 감호 처분받고 95년에 석방됐습니다. 나 이 얘기 알아. 옛날에 인터넷 초창기 때 초고속 인터넷 막 내가 패했어 막 이런 거 나올 때 인터넷에 어떤 바람난 우리나라 느낌의 이제 소설이었거든요. 인터넷 소설. 민철씨 맞아, 민철씨. 예. 민철씨가 바람난 거야. 그래서 여자가 화나가지고 죽이는 거지. 바람핀 여자도 막 죽이고 막 염산 붓고 막 이렇게 죽이고, 민철씨는 이미 죽었어. 이미 자기가 토막 내가지고 냉동실에 넣었어. 그 이야기의 마지막 짤을 이걸로 했었어요. 항상 그 떠돌던 글이 있었거든. 그래서 뭐 실제 있던 일이다 막 이지랄 했었거든. 자, 홍콩에서 2번 영상화됐다. 팽부라는 제목. 아시아 텔레비전의 실화극에서도 영화 제목 그대로 방송됐고 영화도 있고. 예. 또 이제 이 여자가 마결지야? 근데 이 여자분은 지금 이 경찰 아니에요? 얼굴이? 응? 근데 이거 실제 사건이미? 이게 이 여자가 마결지 실제 사건이야? 그러네. 맞네. 예, 제가 지금 잠깐 졸려가지고 약간 선망 증세가 왔네요. 마결지구나 얘가. 마결지 존나 이쁘네. 씨발 부당 병신 새끼네. 아유 부당 게이야. 존나 부당한 새끼네. 존나 이쁘네. 왜 그런 거야? 못 살게 굴었나? 이게 영화래요. 네,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 이분은 왜 메리아스를 겉에다 입었지? 하나 더 볼까요? 실화. 쾌락에 미치다. 깜짝이야. 뭐야. 예.
이건 제 실화는 아니고요. 제 친구의 실화입니다. 내가 의경으로 서울 쪽에 근무할 때였는데 10년 조금 지난 이야기야. 그때 어딘지는 말 못하겠지만 서울 변방 쪽이라 그런지 되게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으로 몇 번 신고 전화도 받고 나도 쪼르르 따까리니까 따라간 적이 몇 번 있어. 근데 그게 그냥 범죄가 아니라 되게 다 구슬프면서 소름 끼치는 범죄가 있었거든. 비 오는 날이었어. 정말 서울에 폭우가 내려서 잠수대교도 물에 잠겼었거든. 근데 한 새벽 1시쯤인가 출동이 났는데 왠지 다들 긴장한 모습이더라고. 거기다가 꽤 대규모 출동이었거든. 거의 5대가량 출동했으니까 단독 범행치고는 꽤 규모가 큰 편이었지. 난 차 안에서 물어봤지. 어떤 거길래 이러시냐고. 맨 처음엔 이웃이 너무 시끄러워서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 그 집안이 쑥대밭이 된 거였지. 순찰 도던 경찰차가 주의만 주려고 집안을 두들겼고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켜져 있던 불이 꺼지는 걸 본 경찰이 다시 벨을 눌렀고 결국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다시 조용해진 것 같다고 철수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창문이 깨지는 거야. 창문이 깨지는데 유리 알알에 박혀있는 빨간색 혈은 좀 심각한 상황을 직감해서 바로 창문을 부셔 들어갔는데 웬걸 남편은 겁에 질린 채 벌벌 떨면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거야.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지 경찰들은. 혼자 자해를 했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그러더니 갑자기 방문이 열렸어. 창문 깨진 쪽이 반이었지. 근데 한 미친 여자가 칼을 들고선 남편에게 마구 달려들더니 마구 난잡하게 칼을 휘두른 거지. 당하는 남자아이가 크레파스로 마구 색을 칠한 듯 빨갛게 눈이 아른거릴 정도로 출렁거리는 피가 범벅이 되었지. 경찰들은 2인 1조가 기본이라 한 명은 칼을 뺏으려고 둘이 몸싸움을 하고 있었고 한 명은 지원 요청을 다급히 했지. 그래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 대규모 출동을 했는데 이미 그 집 주변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 일단 우린 다 방검복을 착용하고 3단봉이랑 가스총, 전기총을 구비한 상태로 조심스럽게 창문을 통해 들어갔는데 이거 너무 조용한 거야. 정말 죽을 것 같았어.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내 귀엔 징거리는 지랄맞은 귀에 오리만 울리는데 야, 이거 내 심장이 정말 그토록 빨리 뛴 게 이게 처음이야.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나랑 같이 왔던 모든 경찰들이 나랑 같은 생각을 했을걸. 크지도 않은 집이었는데 그게 뭐 조그만 이 방문 하나 나가기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이미 이 바닥은 이제 피범벅이고 이 방문 열면 나는 위에서 이제 칼 들고 내 모가지 찔릴 것 같았거든. 내 교수 이 가스총을 선임이 먼저 방문을 들었고 어디선가 돌리는 우리 동료의 신음소리랑 이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그 신음소리에 이 온몸에 내 세포들이 이 쭉벽 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소파 위에는 내장이 훤히 드러난 채 세상과 이별한 남편이 있고 그 옆엔 소파에는 정신이 나간 듯이 폴리스라는 X반도에 피가 잔뜩 묻어있는 동료 둘이서 기댄 채 앉아있더라고. 우리는 바로 앰뷸런스의 후송을 요청했지. 우린 이 조그만 집에서 알지도 못하는 여자랑 한판 떴어. 거의 10명 가까운 성인 남자들이 여자 하나 때문에 눈물 흘릴 만큼 무서울 때의 그 느낌 나 아직도 잊지 못하겠다 이거야. 내 옆에 동료가 있는데도 소름이 끼치는 데다가 저 조그만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흥건한 피 때문에 재미없다고요? 나도 그래 사실. 근데 노력하는 거야. 노력. 타임 눌러주세요. 코에는 피비릿한 비린내밖에 나질 않았고 훈련 받았던 제압 방법은 기억도 나지 않았어. 그러다 갑자기 어디서 부스슥슥 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우린 각자 들고 있는 제압 무기를 꽉 쥐고 안방으로 향했지. 안방 안에서 어떤 미친 여자가 칼을 들고 눈은 꽉 뒤집은 채 칼을 들고 우리를 향해 있는 거야. 칼 내려놔. 드랍 더 나이.
가스총을 들고 있는 선임이 소리쳤는데 무반응 가스총 같은 건 굉장히 위험한 제압 무기 중에 하나라 가지고 정말 본인이 위협할 때 아니면 쏘지 못해. 근데 나는 그 선임한테 쏘라고 소리치고 싶었어. 분명 그녀가 우리를 향해 칼을 휘두른 거 아닌데 우리는 이미 분위기에 휘둘려 거의 넋이 반쯤 나갔거든. 사람 내장을 봤는데도 소리치지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는 이딴 분위기에 아이 쏘질 못하니까 씨발 이럴 거면 총을 왜 주는 거야. 나 의경 때 총 한 번 못 쏴봤다. 맨날 총은 챙겨라. 총은 목숨 가도 갖다 이지랄 하는데 한 번도 못 쏴봤어요. 그냥 침만 생기면서 3단봉을 꺼냈다 놨다 이지랄하고 있었어. 야 근데 이 여자가 달려오더라고. 우리는 씨발 우리도 모른 채 소리를 지르면서 뒷걸음질 쳤고 가스건이 그녀의 허벅지에 맞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어. 그리고는 앰뷸런스에 실려갔는데 이 여자가 그때 투입된 사람들은 나 포함해서 다 정신을 잃었다 이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상태가 가장 심각한 나만 씨발 하필 나만 병원에 이송됐고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 현장 복귀하고 다시 또 근무 나갔지. 나 병원 응급실에 멍하니 있었어. 아마 내 느낌상 옆에 커튼을 완전히 친 사람이 아마 그 미친년 아닐까? 느낌이 왔다 이거야. 나는 그녀에게 쏠린 관심과 의사들을 뒤로 한 채 그녀가 하는 말을 들으려 노력했지. 그 새끼가 뒷말이 들리질 않아. 어떤 사연이길래 이런 미친 짓을 한 건지 내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나오는 간호사 2명이 링겔을 가지러 가는지 서로서로 눈치만 보면서 한숨만 푹푹 쉬면서 가더군. 그때 그 새끼가 내 딸을 죽였다고. 이 대체 뭔 소린지. 그 새끼라 함은 내장이 뒤집어진 채 죽은 남편을 말하는 건가? 그 씨발 새끼 우리 새끼랑 눈 맞아서 싫다고 하니까 내 새끼를 남편이 아닌가? 아니 뭐 근친범죄인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알 수 있는 건 남편이든 아니든 본인 자식이 거부했는데 계속 교제를 요구한 사람이 딸을 죽였다는 것은 알 수 있었지. 그래가지고 결국 그것만 듣고 난 링겔 맞고 그대로 잠에 들었고 다시 현장 복귀했을 때 물어보았지. 혹시 그때 그 사건 근처에 여자 살인 사건 있냐고. 그러더니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키더니 야 이게 있는데 야 영 질이 나쁜 살해 사건이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뭐 살해 사건이 뭐 다 질이 나쁘죠. 뭐 어떤 건데요. 하니까 미소를 머금으면서 그래 살인 사건이 질 좋은 게 어딨긴 하다만 알바하던 여자랑 사귀자고 그 늙은 노인네가 강요를 하고선 여자애가 싫다고 하는데 계속 쫓아다니고 하다가 결국 앵간 살해를 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내가 그때 그 사건 그러면 어머니만 연관돼 있다는 건데 남편분은 어디 계신 거예요? 하니까 남편은 일찍 사고로 돌아가셔서 집안에 수입 없다 보니까 애지중지 본인 먹을 거 안 먹고 본인 입을 거 안 먹으면서 안 먹고 안 입고 이렇게 키웠는데 앵간도 끔찍한데 살인까지 당했으니까 얼마나 그렇겠냐.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 짓 하면서 느낀 거는 내 딸은 절대 세상 밖으로 보낼 수가 없었을 것 같다면서 한숨을 쉬시더라. 결국 한 남자가 한 집안을 없애버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지. 순간의 쾌락 때문에 사람의 인생을 망친다는 건 정말 이기적인 발상인 것 같아. 아직도 서울에 폭우가 내리는 날이면 그 피비린내가 생각나서 가끔씩 그때 상황이 생각난다고 알겠습니다. 야, 솔직히 이번 이야기 여러분 심야괴담에 나갔으면은 몇 불 나와요 이거? 응? 몇 불에 몇 불? (1불) (10불) (0불) 야 니네 너무 짜다. 12불 정도 줘. 12불. 그 심야괴담회가 이제 한 5시즌까지 나왔나? 10불 미만은 없었어.
자, 이거는 실화인데요. 예, 방금 전 이야기가 좀 이제 노잼이었기 때문에 예, 하나 더 해서 만족을 좀 드려야 되니까 저도 아 깜짝이야. 아 존나 열받네. 짤만 봐도 씨부랄 진짜. 아 존나 열받네. 아. 그 여자가 여기 있다니깐? 이지랄하는 거 아니야. 추격자 아줌마 치면 나와요. 아, 아줌마, 어, 혹시 망치나 몽둥이 같은 거 있어요? 왜? 그래. 저기, 몽둥이 넣고, 여기, 망치. 청각이 거기 그러고 있으니까 참 든든해서 좋네. 이 아줌마는 근데 하정우를 좋아했던 건가? 그지? 약간 좀 소녀 감성 빙의해가지고 살짝 이제 하정우의 정체를 모르니까 그냥 동네에서 담배 사러 올 때마다 좀 자기 적적하고 혼자 살고 하니까 약간 좀 이렇게 베베 꼬잖아, 봐봐. 그러니까 참 든든해서 좋네. 그지, 그지? 음료수도 막 공짜로 꺼내 먹으라고 하고. 이게 이제 또 이제 영화에 숨어 있는 또 다른 그거지. 근데 이걸 봐야 돼. 아이씨, 이거 말고. 추격자 아줌마. 씨빌론. 저기, 망치. 가만. 그놈이 그놈 아니야? 수고하세요. 조금만 있으라니까. 왜요? 그 아가씨가 여기 있다니까. 씨발. 아, 진짜 이 아줌마. 이거 극장에서 봤습니까? 이때 극장에서 탄식이, 아. 근데 이 아줌마보다는 나는 이 그 프로파일러, 응? 우리나라 섹스 발음 1타 강사. 1년 정도. 1년 정도면 섹스도 해봤겠네요. 왜요? 섹스에서 쑥스러워서 그래요? 그러지 말고 얘기해봐요. 여자친구랑 섹스를 해본 적이 있어요? 발음, 우리나라 섹스 발음 가장 좋아. 가장 권위자야. 가장 찰져. 지영민 씨? 여자하고 섹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여기서 이제 하정우가 열받는단 말이야. 이제 프로파일러가 연쇄살인범의 감정을 건드린 거잖아. 흥분하도록. 나는 솔직히 이 아저씨가 프로파일러가 더 사이코패스 같아. 얘 여기서 이제 성불구잖아요. 지영민 컨셉이. 성불구인데 그러면 한 번도 못 해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면은 여자하고 섹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건 대놓고 빡치라고 매기는 거 아니야. 존나 얄밉잖아. 여자친구하고 섹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일지랄하고 있으면은 여자하고 섹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이 존나 매겨. 야, 이 아저씨 그거 알죠? 검정 고무신 성운 거. 아씨 깜짝이야. 이야기 봅시다. 제목이 뭐였죠? 윗집 아줌마 저의 실화군요. 누구 성운지는 몰라. 이 얘기는 100% 실화입니다. 제가 이사 가기 전에 저희 윗집에 한 아주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30대 정도로 추정되는 아주머니인데요. 저는 그 아줌마가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 방이 제 방 바로 위인 듯 싶었습니다. 맨날 새벽만 되면 쿵쾅쿵쾅 엄청난 소음을 내며 연락 뛰어다녔죠. 그래서 매일 잠 설치고
에휴.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아주머니가 정신병자 같고 무서운지 잘 건드리지도 못하고 저도 왠지 미친 짓이라도 할까봐 시끄럽다고 항의 전화 한 번 못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간혹 정상인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가 제일 무서워요. 반상회가 열린 어느 날 저는 엄마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회장되는 아주머니께 그 아주머니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저기요 아줌마, 저희 9층에 사는 아줌마요. 맨날 밤마다 쿵쾅거리는데 메갈인가요? 아, 그때 너희가 이사 오기 전에 그 살던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좀 막 종종 그랬어. 쿵쾅거린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사 갔잖아. 아유, 그나저나 9층 사는 아줌마 진짜 저기 한 사람이야. 뭐라 하지마 진짜 저기 해. 그 이유는 그 아줌마의 남편이 암으로 죽어서 없어요. 5살짜리 딸이 유일한 혈육이래. 그러던 어느 날 딸을 데리러 유치원에 가던 길에 아주머니는 맞은편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뀔 길 기다리고 있는 딸과 마주칩니다. 그런데 5초 사이에 아주머니 눈앞에서 한 봉고차가 순식간에 그 딸을 태워 어디론가 가버렸고 3일 후 그 딸은 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그 후 아주머니는 쇼크로 정신병자가 됐고 가끔 정상으로 돌아올 때가 있는데 정상으로 돌아올 때는 이제 인지하는 거지. 딸이 그렇게 된 거를. 그래서 딸 이름을 부르면서 울다가 다음 날이면 또 정신 이상자 되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머니에게 동정심이 생겼고 그 이후 아주머니가 싫지만은 않게 되었다. 이 새끼 이거 위험한데. 그래도 정상인으로 돌아올 때면 항상 웃으면서 반갑게 고개를 숙이는 아주머니. 이 또 쓰레기 버리러 가다가 만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그 아주머니는 항상 아침마다 아파트 구석구석을 돌면서 아침에 배달되어 오는 남의 집 요구르트와 우유 등으로 끼니를 때우며 빈번히 살아가고 있고 이에 화가 치밀어 오른 아파트 주민들은 아주머니가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집으로 쫓아가 화를 막 냈습니다. 아줌마가 이제 죄송하다면서 막 울기만 해. 그때마다 저는 화내는 주민들을 말렸죠. 왜? 아줌마는 내 여자니까.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여자야. 자, 썬데이 모닝. 저는 마루에서 TV를 보고 있었고요. 부모님은 아침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야! 여기 빌라인데 마루가 있어요? 이 새끼 이거 주작이네. 마루가 어떻게 있어? 아무튼 간에 네. 소설적 허용. 그래. 부모님은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순간 창문에서 검은색 물체가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몇 초 후 단지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놀라서 나가보니 나의 윗집 아주머니가 투신을 하셨군요. 물론 즉사였죠. 그리고 그 옆에는 일요일마다 청소하러 오신 아주머니가 주저앉아 계셨고 몇 분 후 구급차가 와서 상황이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자살한 걸 보고 사람들은 이러더라고요. 이런 씨발 집값 떨어지겠네. 아니 죽으려면 곱게 뒤지든가. 왜 짜증나게 왜 피해를 주냐고 피해를.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눈치가 없네요. 좀. 눈새 새끼네 좀. 집에서 해도 될 얘기를 꼭 사람들 듣는 데서. 맞지, 피해 준 거지.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돈이랑 결부시켜서 말하면 좀 그렇잖아. 집에서 혼자 해도 될 얘기를. 전 무섭습니다. 인간이. 주위에 있는 아픈 이웃들에게 따스한 관심을 갖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침. 뭐야 이거 갑자기 크리스마스 온다고 해서 연말연시를 대비해 불우이웃 돕기 같은 컨셉이에요?